내담자 경험 자료 분석회의 14주차, 이러네이틀 작업회의 9주차 시작합니다. 오늘, 이제 내담자 경험 자료 분석은 오늘로 끝낼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연삐님이랑 달님 들어왔으니까 두 사람 거 얘기하고, 안 온 사람들 거는 제가 좀 살펴봤는데 제가 정리해서 올려서 이제 오늘 이거 끝냅니다. 자, 먼저 연삐님 거부터, 네. 연삐님 지난주에 못했으니까 지난주 거, 이번 주 거부터 합시다. 어, 지난주, 이번 주 두 개 음. 있어요? 지난주에 못한 것도 있고, 네, 올리라고 했던 거. 예, 예. 음, 음. 음. 저는 근데 이거 지금 세 분 거 했거든요. 네. 공원님이랑 했는데, 뭐 헷갈리거나 어려운 게 없어요. 오케이. 그럼 지난주 거는? 지난주 지난주 거, 봄바람, 노차, 보라. 두 개 있는지 몰랐는데, 나 이거 올린 거 하나 했는데. 지난주 거 좀 봐봐요. 지난주 음. 거에 저거를 물음표 해놨더라고. 노차님 거를, 지난주 내가 올려놨어요? 올려놨는데 이제 그때 못하고 나갔지. 음, 음. 이거다. 음. 그, 6번에 음, 보면은 실제로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돈 이야기를 몇 개월이 넘도록 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조금 고민하다가 3일 정도 안에는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를 일상의 회복으로 해야 될지 아니면 다른 걸로 해야 될지. 음. 이건 관계의 회복으로. 왜냐하면 이 친구가 네. 이 돈 얘기를 못한 게, 그 음, 아버지랑 이 얘기를 하는 그 자체를 좀 어려워해서, 음, 음, 그럼 관계 회복으로. 네. 네. 그럼 됐어요. 오케이, 좋아요. 자, 달님, 이번에 네. 한 거. 저는 뭐지? 헤로님 네. 유다신 상담자란에서 무더신 센터의 상담자들은 가지각색인 채 한 방향을 향해 나아갑니다. 내가 만나본 노다신 센터의 여러 상담자들은 어쩌고 각 개인으로 느껴지면서도 같은 목표를 추구하고 공동되는 태도를 취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차별적 접근을 해야 되나? 하다가 음, 그냥 네. 이거 좀 애매하긴 한데, 그래요. 차별적 접근으로 둡시다. 뭐, 어쨌든 우리 센터에 갖고 있는 어떤 좀 독특한 색깔 정도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 이 사람이. 네. 그리고 6번의 변화의 이유에서는 관계가 생겼다. 불안정한 나는 그대로인데 내 곁으로 가지들이 생겨 나를 붙들어준다. 이런 이렇게 공동체 경험인 건지 음, 그래요. 하고 내가 흔들리면 같이 흔들리며 서로를 밀어주고 당겨줍니다. 그리고 나는 내 모습보다는 그 관계를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었다. 근데 이것도 관계 얘기인 것 같은데 보통 직면 그뭐 밀어주고 당겨준다 해서 뭔가 음, 아니, 이거는 고통보다는 이거 앞에 것처럼 공동체 경험이 맞을 것 같아. 연결 지어서 그냥 네. 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지원님은 5번 변화의 내용에서 세상에 사연 없는 사람은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고통의 보편성 이런 거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변화의 내용이니까 참여하기 전에는 가장 불행했다라고 하길래 그러면 지금 행복하다는 거니까 일상의 음, 회복인가 하다가 사람들을 만나는데 이야기가 있고 뭔가 그 대상들 하고 관계를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좀 헷갈렸던 것 같아요. 이거는 뭐이 사람이 이제 직접 이렇게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이걸 알았다는 거잖아요. 상담을 통해서. 네네. 이거 고통의 직면으로 둡시다. 변화의 내용이에요? 네네. 음, 음, 그러고, 사관님은, 노다심 상담자에서, 노다심 센터의 상담자의 특징은 진정성이라고 느꼈습니다. 나를 오직 고객으로 대하지 않고 가족처럼 진심으로 대해주었습니다.
책임져 줄 것 같은 든든함을 느낄 수 있을까? 이거 동반자 역할인지 헷갈려서, 그래요. 음, 그렇게 합시다. 동반자 역할로. 네. 그리고 넘어가서 는 없어요. 그래요. 자, 마지막으로 옛날에 혜원님 올렸던 거 치즈. 어디? 제가 여기 밴드에 올렸었죠. 그랬겠죠. 나한테 개인적으로 주진 않았겠지. 아니, 검색을 해. 치즈님이라고. 오, 아, 치즈라고 하면 되는구나. 아마 궁금한 게 없었을 거예요. 어디 갔지? 근데 지금 보니까 좀 확인할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랬구나. 아니, 이거 지금 녹화되고 있는데 이렇게 혜은님 불성실한 모습을 늦게 들어오고 자기가 한 것도 못 찾고 이래도 되겠어? 잠들어가지고 이걸 했었어야 되는데 갑자기 뽀록 났어, 이거. 아, 나 이거 찾으려고 했는데 맞아. 이건 아니, 깜빡했어요. 어, 그걸 읽을 게 아니라 이걸 찾아놨어야지. 알았어. 그러니까 네, 오케이. 이건 제가 좀 확인하고 네, 좀 수정해서 올릴게요. 자,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내담자 경험 자료 분석은 이걸로 끝내고, 이제는 이론의 틀에 대한 이야기 계속 합시다. 우리 계속 정신병리 하고 있었죠? 그래. 어, 정신병리에 대해서 우리 각자 생각해 온 거 이야기하도록 좀 합시다. 그때 수프리 회원한테 성격장애 요약하라 그러지 않았나? 누가 혜원한테 이렇게 자꾸 뭘 시켰어? 이번 주까지 한다 그러지 않았나? 아니, 근데 그게 뭐 얘기했지? 그 검사 어. 심리평가를 얘기했었던 거죠? 이게 심리평가로 종합. 패턴들, 패턴들 나오는, 종합적인 패턴들, 성격장애나 이런 거에 음, 따라서 좀 요약할 수 있는지를 음, 부탁했었지. 그렇구나. 음, 그랬었다. 뭐 이렇게 물어보면 다음 주에 해오나? 아니요? 안 나올 것 같은데, 나한테요? 그래? 내가 알 건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요즘에는 검사를 안 했었는데, 그, 뭐, 검사하고 말고가 왜 중요해? 그러니까 내가 아는 내용이 없는데, 어, 그 예전에 검사를 할 때 되게 이렇게 좀 놀랐던 거는 그런 건 있었어요. 그, 이제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게 본인이 알고 나를 인식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인식하는 것과 검사 결과와 다른 것들이 나와서 그런 부분이 좀 신기하기도 하고, 뭔가 나에 대해서 알게 돼서 해소가 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우리, 뭐, 이거 정신병리랑은 상관이 없는데, 검사를 했었던 사람들 중에서 검사 결과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들한테 뭐, 슈퍼비전을 받을 때, 이 사람들은 관계 맺는 게 되게 어렵다. 관계,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조금 병리적인 부분이 있어서 관계 맺기가 힘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분들이 집단에 들어가서 적응을 잘 해내가는 걸 보고서 조금 놀랍기는 했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생각이 났는데 그런 그래서. 얘기 아니, 어? 결론을 좀 지어봐, 그래서. 별로? 아니 그냥 어, 던지면은 결론이 날 뭐가 얘기가 되겠지 하고 그냥 던졌지. 그게 갑자기 생각이 났었어. 약간 평가에서는 음, 관계적으로 너무 병리적으로 바라보는 음.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런 건가? 아니 뭐 평가적으로.
근데, 평가로는 막 조금 관계가 어려울 것 같다 생각했는데, 실제로 집단에서 강간의 모습이나 뭐 이런 걸 봤을 때 생각보다는 기능을 하고 있더라. 이런 얘기 아니야? 뭐, 아닙니까? 결론을 내고 싶었던 거는 아무것도 없었고, 그냥 그 단면적인 걸로 평가되는 거랑은 다르게 이 사람이 패턴을 맺고 있는 거에 대해서 집단 안에서는 사람이란 사람이 있으니까 그 패턴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패턴을 해석을 해주고 이런 상황에서 묻지마 느다심요. 그런 상황에서 패턴을 해석해주고 거기에서 어떻게 적응을 해 나갈 수 있는지 알려주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되는구나, 우리 상담이. 이런 생각은 했었죠. 그러니까 우리 음, 상담에서는 굳이 성격 장애별로 어떤 음. 특징들을 정리해서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 네.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은 없다 이거 아니야. 내가,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어. 할 아, 일이 없는 게 아니라. 좋아. 그러면은 자, 이 얘기를 지금 5분 동안 하고 있었다고? 혜우는 정신장애가 어떤 어, 것 때문에 생기는지 얘기를 해봐. 어, 상담하면서. 괜히 들어왔군. 저는 요즘에는 그, 좀 그런 생각을 했었어. 뭐지? 자기가 되게 강한 사람이랑 자기가 되게 없는 사람이 있구나. 내가 요즘에 만나는 사람들은 그 두 개로 좀 나눠지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까 그 제가 이로나 그 틀 적어놓은 거 볼 때 자기 고통 얘기를 했었잖아요. 개인의 고통.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가 뭐 이런 생각도 있어. 어떤 사람은 혼자 있기를 택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관계를 중요시해서 자기를 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차이는 뭐 때문에 그럴까? 뭐 이런 생각하다가 자기 욕구가 되게 강한 사람이 있고 그 욕구보다 관계 욕구가 더 큰 사람, 아니, 자기 욕구가 되게 없는 사람이 있구나, 약한 사람이 있구나. 아니, 그래서, 여기서 어, 개별론을 못 논하면 안 되고, 우리 어, 지금 이론화를 하고 있잖아. 정신병리라는 포괄적인 개념을 논해야지. 개념, 여기서, 개인 사례를 논하면 어떻게 그래요? 어. 뭐를 그래서 얘기해야, 그거를 한 번에 해석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내야지. 틀은 이렇게 지금 만들어 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굉장히 동의를 했죠. 이걸 보면서.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가 강한 사람이 어떤 것 때문에 정신병리가 생기는 것 같고 자기가 없는 사람이 어떤 것 때문에 정신병리가 생기는 것 같아서 혜우는 음, 어떻게 상담을 하는데 그걸 생각하면 되지. 음. 자기가 너무, 그러니까 그 본인의 욕구에 대해서 좀 밸런스를 맞춰가게 알아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강해서 자기하고 대상의 욕구에 대해서 대상의 욕구는 무시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네, 그런, 어, 알겠어. 내 얘기 할게. 아니, 일단 저는 어, 지난주에 우리가 개별 사례를 좀 논해보기로 했었는데, 음, 아직 좀 그 이론적 틀이 좀 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이론적 틀을 좀 보완해 볼 수 있을 만한 아이디어들을 좀 생각해 봤는데요. 우선 이 정신병리라는 게 왜 일어나는가의 좀 핵심적인 이유는 이제 과거 이제 그 정신분석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이제 언급했듯이 이제 과거의 경험들이 재현되기 때문이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러면 이것들이 왜 재현이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 이론적으로 해석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과거 이제 프로이드 같은 경우에 그 정신분석이나 이런 이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그때의 생존 기제였고 그리고 이제 그 뭐 그걸 반복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어, 저희 이론에서는 이제 그 관계 상호성을 중요시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왜 재현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봤을 때, 그 관계의 상호성을 이해하지 못해서 이제 반작용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이라고 이해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그 편집 성향이 있는 내담자 같은 경우에는 타인의 감정이나, 이제 타인의 요구들이 자신을 착취한다는 이제 그 이해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런 이해가, 어, 사실은 이제 그 내담자가 아이를 갖게 되거나 이랬을 때 착취당하지 않고 싶은 그 욕구가 아이에게는 욕구의 거절로 다시 재현되게 되는 이런 재현이 이제 일어나는데, 이것은 과거를 반복하고 싶은 욕구라기보다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어, 일반적인 그 패턴이 상대에게 어떻게 비춰질지를 그 양면성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지는 거라는 이해를 우리가 가지고 가면 조금 더, 이제 관계적으로 병리를 좀 해석할 수 있는데 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내 남자가 아이를 가질 때 어떻게 한다는지 한 번만 더 얘기해 주시면 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편집 성향이 있는 이제 내담자들 같은 경우에는 타인의 욕구나 감정 아니면은 이제 이해관계에 관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자신의 그 목표를 방해하고 자신을 일방적으로 착취하려고 한다는 이해를 가져가기 때문에 그 착취에 내가 대응하지 않기 위해서 수동 공격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반항적으로 이제 행동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대상이 바뀌어서 그 내담자가 아이를 낳았을 때 그 패턴을 그대로 아이에게 가져간다면 아이의 욕구에 반응하지 않게 된다거나, 이런 패턴을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그런 패턴을 보여서 계속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현이 된다는 거죠. 음, 본인에게, 개인에게? 그렇죠. 그 음, 환경이. 음, 그래서 욕구라기보다는 사실은 이 그 자신의 패턴에 대한 그 상대성을 이해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음, 것이 병리다. 이렇게 좀 음. 해석을 하고 저희가 좀 이해를 해보면 좀 좋지 않을까? 전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제가 아까 방금 얘기한 게 이 내용이었어요. 어, 의미가 없어요. 아, 정리를 해줘야지. 눈치챘어요? 어, 눈치챘어요? 어, 그래서 그 집단에서 그 뭐지? 그런 상호성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서 계속 관계적인 거나 아니면 자기가 경험하는 고통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왜 검사 결과도 얘기하거나 자기 욕구 강하거나 없는 사람들 얘기를 했을 때 그 주변에서 어떤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지 본인이 어떤 욕구가 있는데 그거를 성취하기 위해서 어떤 패턴을 보이고 그로 인해서 타인이나 이 상황에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계속 반복적으로 경험을 하면 거기에서 내가 좀 더 다르게 어떻게 해볼 수 있는지 그러니까 패턴을 계속 재현하는 게 아니라 다른 방식을 찾을 수 있는 그런 통로가 생기는 것 같아요. 마지막 말 다시 한번 해봐.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병리적으로 되는 거는 내가 갖고 있는 그런 패턴을 반복하기 때문에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집단을 하니까 내 개인적인 내 욕구를, 그러니까 내가 계속 갖고 있던 욕구를 아니면 뭐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원래 하던 대로 그 방식을 했는데, 내가 영향을 미치는 것들 있잖아. 내가 상대나 이 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주변에서 뭐 감정적으로나 아니면은 그런 인지적으로 해석을 해주면, 아, 이런 방식 말고 다른 방식으로 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그 새로운 길을 알려준다는 거지. 그래서 병리에서 조금 더 벗어나서 적응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끔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욕구 충족을 위한 행동이 있고 그것에 하는 결과가 있는데 음, 그것을 그 행동과 결과를 해석하는 틀의 차이가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쵸, 그쵸.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이제 자주 하는 말로 좀 갖고 와서 표현을 해보면, 어쨌든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수플님이 얘기했던 편집장애의 내담자는 이제 타인이 자신을 착취한다고 해석을 해서 이제 결국에는 착취되고 싶지 않아서 자기가 아이를 낳으면 이제 아이의 어떤 욕구들을 거절하게 되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이제 자신의 입장에서 관계를 보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상대방을 이렇게 좀 상대방을 대상으로 취급하는 거잖아. 그치? 자신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그래서 정신병리에서 우리가 이제 평소에 계속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결국에는 정신병리가 자기 스스로를 어떤 도구화하거나 대상화하거나 혹은 타인을 자신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어떤 그런 도구나 대상으로 한다는 표현이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 음, 그래서 관계를 전체적으로 보는 거는 이제 그 사람과 나와 이제 동등한 사람이고 대상으로 취급할 수 없는 고유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봤을 때 이제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듯이 그래서 이 정신병리의 이 대상화 지금 했던 얘기들을 음, 음, 음. 대상화라는 키워드로 좀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대상화? 음. 음, 그래. 근데 이제 나는 지난주에 우리 그 정신병리 그 이야기 하면서 지난주에 나왔던 이야기들은 일단은 표상이라는 부분이 이제 자기 표상과 대상 표상이 어쨌든 좀 존재한다는 전제 하에서 이제 나온 얘기들이거든요. 그쵸? 지난주에 했던 얘기들은. 그런데, 아, 이제 우리가 또 얘기를 많이 했던 거는 일단 통합이 안 된다는 얘기들을 좀 했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최근에 계속 좀 고민하는 부분들은 이제 자기 상이 너무 약해서, 그래서 너무 쉽게 타인이나 어떤 외부의 자극에 너무 영향을 크게 받는 친구들이 있거든. 음, 그래서 이 정신병리에서 이 좀 단계를 좀 뭐 단계라기보다 어떤 좀 그런 어떤 수준을 좀 구분을 좀 해서 표상이 분명하게 있는 친구들이 그 표상과의 어떤 연결점에서 생기는 문제들과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대상 표상에서 통합이 안 된다든지 그래. 혹은 자기 상이 너무 약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얀뜸 우리가 설명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뭐 네가 갖고 있는 어떤 생각이나 감정들에 대해서 계속 좀 해석을 해주고 타인에 대해서도 해석을 해주고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자기 표상이나 대상 표상이 발달하는 과정에서 부모나 주변 사람들의 어떤 해석이 중요하듯이 우리가 상담에서도 이거를 어, 계속 해석을 해주잖아. 그런데 이 어, 해석을 꼭 필요했던 사람들이 이 표상 자체에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음, 좋네. 그렇게 수준을 놔두면 해석해주는 수준도 또 달라질 수가 있겠네요. 아니, 그것과 좀 연결된 제 아이디어가 있는데, 그래서 그 표상을 이 좀 나눠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일단 생각은 이제 감각적인 표상과, 어, 이제 실제 이제 우리가 느끼는, 뭐라 해야 될까요? 현재 상태? 어, 그 감각들, 느껴지는 감각들,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는 감각적인 표상과 그리고 어, 그것을 이제 그 내면화한 심적 표상 그리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한 실존 표상
이렇게 구별을 좀 해서 자기 표상과 대상 표상을 이 세 수준으로 좀 나눠 놓고, 이 표상 간의 통합, 그러니까 자기 표상에 관해서 통합이 된다는 것도 감각을 지각하고, 감각을 느끼고 그것에 관해서 지각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 음, 이것들이 이제 통합된 상태와, 음, 그리고 이 자기 표상의 세 단계와 대상 표상의 이 세 단계 간의 통합, 음. 이, 이것들을 좀, 관계들을 좀 기술을 하면, 그 지금 마지막 일하시는 말이 뭐야? 그 자기 표상의, 실존 표상. 그게 아니라 자기 표상의 세 수준과 대상 표상의 세 그러니까 수준을 통합한다고? 자기 표상을 감각 표상과 심적 표상, 실존 표상으로 나눠서, 예를 들면 아까 그 얘기한 자기감이 약하다는 거는 자기의 욕구나 이런 거에 관해서 이제 그, 자각이 어려운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에 관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할지에 또 문제고. 음. 그래서 이것은 감각 표상과 예를 들면 실존 표상 사이에 통합이 어려운 경우라던가, 음. 이런 식으로 표상을 좀 세분화해서 이들 사이의 통합을 우리가 좀 기술을 해보면, 어, 이론을 좀 더 세분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음. 근데 그 넘어가기 전에 궁금한 거 한번 물어봐도 돼요? 아니, 여기서 궁금한 것도 여기 얘기를 할 수가 없군요. 물어봐. 그냥 물어보면 되지. 전화할게요. 그냥 물어보면 되지. 아니, 그 자기상, 자기감 얘기할 때 어떤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상이 진짜 약한 것 같아요. 자기가 뭘 좋아하고 싫어하는지도 없고, 뭐가 고민인지, 앞으로 뭐 어떻게 살지, 이런 게 아예 없고, 그래서 이 사람은 패턴조차도 안 읽히는 사람이 있는 거야. 그래서 얘가 매 순간 힘들어지는 게 그냥 지나가다가 뭐 갑자기 진로가 떠오르면 그거에 갑자기 빠져가지고 힘들어지고, 또 어느 순간 지나가다가 회사 사람들에 대한 시선이 어려워지면 그게 또 거기에 빠져서 집중하게 되고, 그래서 이 패턴을 잡을 수가 없어서, 아, 이런 사람은 아예 자기 상이 없어서 그런 대상이나 세상에 대한 것도 없고, 그런 패턴도 발달하지 않을 수가 있나?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그냥 일단은 본인이 뭐가 좋고 싫은지 내 자기감부터 확실하게 해주는 게 급선무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아 패턴 상호 이런 게 없을 수도 있나 뭐 이런 궁금증이 있었어요. 음. 없을 수도 있더라고요. 이게 사실은 이게 없다는 거를 제가 처음에 언제 느꼈냐면은, 어, 이 친구가 계속 문제를 일으켜서 그거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거나 혹은 그걸 가지고 집단에서 이제 갈등을 했는데 보통은 그렇게 갈등을 하고 나면 좀 어떤 그런 감정의 여운들이 남거나 뭔가 좀 생각을 하게 되거나 이런 게 있잖아. 근데 다음 주에 집단에 왔는데도 아무런 게 없는 거야. 그래서 아니 너 지난주에 그렇게 갈등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엄청 너도 힘들었는데 좀 어떠냐 그랬더니 자기는 그냥 그러고 나서 좀 잊어버렸대. 근데 이 친구가 이제 갖고 있는 게 아까 혜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되게 의도적으로 뭔가를 반복적으로 자기가 뭔가를 한다는 조차에 대한 인식이 없고 그게 일정한 패턴으로 잘 안 나타나기도 하고 되게 충동적이고 즉흥적이고 그러면서 뭔가 상담을 오랫동안 해도 그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건드리지 않았기 때문인지 아, 이게 효과가 없구나. 근데 이제 그렇게 했던 친구들 내가 이제 몇 명을 봤는데 이 친구들의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 어렸을 적부터 부모나 형제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아, 너는 사랑스러운 아이야? 너는 괜찮은 아이야? 야, 너는 너무 욕심이 많아? 이런 어떤 일관된 해석을 받은 적이 없어. 그러니까 자기가 누군지에 대해서 거울처럼 부모가 관계 속에서 안정되게 비춰준 적이 없으니까 이 친구도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보통은 우리가 다른 어떤 친구나 관계 속에서라도 이게 발전이 되는데 그렇지 못한 친구들이 있어서 어떤 불안한 생각에 사로잡히면 이거에 확 꽂혀가지고 갑자기 다른 일을 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기상이 약하면 아, 이런 또 문제가 생기는구나. 이제 그렇게 알아서.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그게 제가 이제 회피적 음, 성향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회피적 성향은
분명한 목적이 있어. 자기가 이걸 회피한다는 걸. 근데 이 친구는 분명한 목적이 없이 갑자기 위험에 뛰어들어. 근데 근데 그 회피도 반복적인 부분에서 회피하는 거죠. 회피 뭐, 성향은. 그렇지. 아니, 그런, 근데 어, 현대 내과학은 사실 목적 없는 행동은 없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는 목적이 있을 거야. 근데 그 회피형은 그래도 패턴이 읽히는데 자기가 없는 사람들은 그런 일관된 패턴은 안 보이긴 하더라고. 그래서 회피 성향이 있다 하면 그래도 이 사람이 왜 뭐 우리가 계속 얘기하는 그게 그 어, 무감각과 차이가 뭐죠? 그러니까 감정이 약해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떤 차이인 거야? 자기상이 없는 것과 감정이 약한 거랑? 감정이 약하면 사실 행동의 일관성을 찾기가 좀 어렵다고 저는 보거든요. 음, 그러니까 감정 자각이 돼야 감정에 따른 행동이 일관되게 나타날 수가 있을 텐데, 본인의 감정 자체가 약하면, 음, 저는 그런 좀 일관되지 않은 행동 패턴이 좀 나타날 수 있다고 좀 이해를 하는데, 음. 그래서 저는 약간 무감각에 가깝지 않나, 그거는. 그러면 무감각이랑 자기상이 약한 거랑은 또 어떻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떤 수준으로 우리가 이해할지 문제가 생기는 거죠. 뭐 어떤 걸 기준으로 두고? 어, 그러니까 이 자기감이란 걸 이론화에 또 집어 넣을 건가, 어, 그러면 아니면 지금의 이론적인 틀을 가지고 이걸 해석할 건가. 근데 그 자기감이 약하고 강한 거, 그게, 아까 수풀님이 얘기했던 감각, 심적, 실존이 그게 통합이 안 되는 이유가 아니에요? 그래서 통합이 안 되니까 자기감이나 자기상이 통합이 안 돼서 일관되게 나오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닌가? 그게 감정이 연결되는 약해서 부분 통합이 아니에요? 안 된다고요? 감정이 약해도 그 감각적인 부분이나 뭐 그런 걸 잘 인지 못하기도 하잖아요. 음. 그래서 저는 감각이랑 심적 실존 뭐 이거를 좀 명확하게 아니, 그래서 저는 이 자기감이 구분하고 싶어요. 약하다는 게 좀 아직 이게 안 와닿아요. 이 이론적 틀과 자기감이 약하다는 걸 좀 연결 지어야 할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자기 표상이 형성되는 그 과정도 결국에는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 부모가 거울처럼 아이들에게 반영을 해주잖아. 아이들의 어떤 감정이나 아이들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아이들이 자식이 자신에 대해서 경험하고 부모나 환경을 통해서 해석을 받아서 자기감이 형성이 되잖아. 자기 음, 표상이. 음, 근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감정이나 감각이 약한 애들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보호자가, 이거는 만일에 어,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이 된다면 이거는 어, 병리의 한 종류로 분류가 돼야 그치.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지금 이제 지난주에 얘기했던 거는 표상이 만들어진 사람들이 표상들과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정신병리를 다뤘다면 지금 이제 혜원이랑 내가 얘기하는 경우는 이 표상 자체가 모호한 경우도 있다. 그리고 이런 어떤 표상에서 생기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 결국에는 대상 한강성이 없는 것도 대상 표상 자체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걸로 생기는 어떤 정신병리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표상 자체가 뭔가 분명하지 않은 친구들은 집단에서조차 사실 작업이 좀 어려운 거지. 그치, 왜냐면 그치. 패턴들이 그러면 분명하기 그거를 때문에. 자기감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표상의 일관성이 없다라고 표현을 그렇지, 하는 게 그렇지. 좀 더, 그래, 그래. 그래서 그, 정신병리의 수준을 좀 음, 이런 어떤 표상 형성에서 문제가 생긴 경우와 음, 표상 형성이 됐는데 그 표상들과의 관계에서 생긴 문제가 생긴 경우로 좀 구분을 하면 음. 좋다. 좋네. 음.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그럼 결국엔 이게 통합이나 이게 자기 표상에 왜 통합이 안 됐냐?
이걸 통합으로 표현을 하자면, 이제 그러면은 좀 아까 수플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제 표상의 수준을 감각, 음, 그리고 진짜? 이거를 수플님이 심적 표상이라 그랬는데, 이게 심적이라는 거는 좀 너무 모호해서 이걸 좀 감정적 표상이라고 하면 어떨까? 좋아요. 음. 음. 그럼 세 번째 아니, 거를, 근데 그 감정이란 표현을 조금 제가 어, 쓰기가 어려운 게, 이 감정이란 표현을 제가 지난번에 우리가 이론을 했을 때, 그, 감정을 이런 이제 그 표상들과 패턴 사이를 음, 통합해서 하나의 감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감정이란 것 자체에 이미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것에 음. 대한 해석이. 뭐, 그럼 정동 뭐 이런 거 어때요? 정동? 그렇지. 그런 그 식으로 좀 affection? 한다거나, 애착? 뭐 이런 거? 그래서 정동? 느낌? 그러니까 그 심적 표상이 내 마음속에 있는 표상인 거잖아, 그지? 그 감각은 실제 느끼는 거예요? 오감을 통한. 응, 응, 응. 음. 심적은? 내가 받아들인 표상이라는 거죠. 내 안에 있는. 그지, 음, 그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내적 표상 이런 거잖아, 그제? 뭐 야, 용어는 생각해 봅시다. 그러자. 어, 야, 너무 근데 되게 일단 감정은, 잘했어. 감정은 이미 사용된 용어여서 구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응, 그래서 저는 아까 그 회원님이 얘기한 그 사례 있잖아요. 저 그런 분들 봤을 때 표상이 없다는 느낌보다 되게 파편화된 느낌 많이 음, 들거든요. 맞아. 응. 그래서 뭔가 그거를 이렇게 그 수준으로, 표상의 수준으로 이렇게 나눌 때, 이렇게 뭐 정도로 나눈다고 했을 때 그분들을 다른 카테고리로 빼기보다는 파편화된 표상, 그리고 표상, 형성됐지만 뭐 어떻게 듣게 된 표상, 이렇게 조금 그 단계의 하위 단계로 조금 갖고 가면은 좀 연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음. 좋은 아이디어. 근데 여담이긴 한데, 그러니까 저는 이런 분들이 예전에는 정신병리로 분류가 어려웠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사실 서양에서 개발된 이 정신병리 이론이라던가 심리 치료 이론은 기능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사실은 주어지는 목표나 이런 것들에 관해서 수행하는 데는 문제가 안 생기거든. 근데 사실 관계적인 측면에서 상대편의 감정과 상대편의 이해관계가 있는 측면에서의 문제가 생기는 거지. 어떤 그 주어진 목표라던가 목적이 있는 상태에서의 행동은 이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좀 자기감이 약하거나 감정적으로 약하신 분들이 이제 그 정신병리로 좀 분류되기는 좀 어려웠던 측면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 이론들과 비교해서 그러니까 우리 이론에서 좀 더 이제 설명해 낼 수 있는 관계적인 측면의 정신병리로 우리가 이해를 좀 해보면 어떨까? 그런 좀 생각이 들어요. 그럼 아까 수프레 얘기했던 그 표상, 이제 세 수준, 감각적 표상, 심적 표상, 실전적 표상에서 감각적 표상은 오감을 통해서 뭐 이제 자기 표상이라고 하면 이제 아이들이 자기를 느끼는 거고, 그럼 이제 심적 표상이라고 하면은 이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심적 표상을 느끼게 되는 게 욕구? 욕구라고 볼 수 있나? 어, 고- 음. 네. 욕구와 저는 감정이라고 보거든요. 음, 어, 욕구와 감정. 어. 그럼 이제 실존적 표상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좀 발달 과정에서 감각적 표상은 가장 아주 뭐 예를 들어서 자기 표상이랑 굉장히 어렸을 때 느낄 수 있는 거고, 자기 몸을 만짐으로써 심적 표상은 뭐 그거를 인식하는 거는 조금 그 다음이고, 실존적 표상은 사실은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좀 지나서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인 거잖아. 근데 이걸 발달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는데 저는 동시적으로 이해해야 맞다고 생각하고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좀 해석해 본 바로는
경계선 성격장애 있으신 분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감각 표상과 심적 표상, 가 보통 이제 우리가 해석할 때는 심적 표상이 형성되지 않았다라고 이해를 하는데 저는 오히려 감각 표상이 형성되지 않았다라고 보거든요. 음.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그 발달적인 단계로 그 설명해 볼 수 있게 하지만 실제 이제 성인 단계에서도 이 세 가지가 통합이 되어야 이제 그 뭐라 해야 될까요? 이제 건강한 심리 상태라고 이해를 좀 하는 게 좀 더 맞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오케이, 오케이. 음. 그래도 생물학적인 나이가 진 나이야 생기는 것들이 있는 건 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심적인 나이도. 그런 네. 발달적인 이해도 필요하죠. 예. 그래서 실존 표상 같은 경우에는 어, 좀 더 나눠보긴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어, 저는 자의식의 내면화라고 좀 보면 어떨까? 그래서 인정이나 어, 이런 시선 이런 것과 좀 연관이 된 실존적 표상이. 예, 그럼 자의식이 과잉되어 있는 사람들은 실존적인 표상이 뭐 어떻게 되는 거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문제가 있는 거지. 음. 그러니까 그게, 자신이 어떻게 비춰질지에 관해서 잘못된 상을 가지고 있는 거지. 아, 그럼 그런 사람은 오히려 실존적 표상이 너무 강해서 감각적 표상이 제대로 인식되지 않는 상태. 그렇지. 그렇게 이해해 볼 수도 음, 있지. 이거를 가지고, 오, 생각보다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게 많은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어, 상대방을 도구로 쓰는 사람은 어떤 타인 표상에 대한 타인에 대한 실존적 표상이 결여돼 있으니까, 그치? 타인을 어떤 도구화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 그러니까 타인의 어떤 인간으로서의 어떤 그 실존적인 의미? 이런 것들을 알면 타인을 도구화하기는 사실은 어렵잖아. 음, 근데 이제 그런 생각도 들고 또 대상 그러니까 형상성이 좀 자의식을 어렵고. 가진 존재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타인을.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지. 타인의 감정 역시도 자신의 자의식이 조종할 수 있는 대상으로 여기는 거고, 음, 어, 그러니까 타인도 자의식을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음. 거죠. 좋네요. 근데, 근데 그게 실존표상이 그렇게 되면 좀 헷갈리는 게, 실존표상의 의미가 뭐예요? 실존 표상? 아까 얘기했잖아, 자의식. 게 되면은, 아, 그러니까는, 아, 이렇게, 아까 이제 스프님 얘기했던 것 중에 의미, 의미? 어, 그러니까 의미 부여를 나만 하면은 상대편은 욕구의 수단이 되는 거야. 음, 음, 너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나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그 의미들 사이에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같이 의논하고, 근데 어, 의미는 나만 부여하고, 너는 거기에 따르기만 해. 이렇게 되면 수단이 되는 거지. 음, 음, 아니, 다음 주에나 돼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군요, 나는. 아직 그리고 약간 확 와닿진 않았어. 실존적으로. 실존이 음. 심적이랑 또 헷갈려요. 그렇게 되면. 의미라고 하면. 실존은 뭔가 약간 심적 저는 표상은 느낌이 객관화되어 있는 표상을 의미하는 게 약간 실존이라 생각을 했고, 심장이 객관화되어 있는 거 자기, 아니야. 그거 실존에 대한 잘못된 이해야. 아, 실존은 실제 존재하느냐 아니냐를 실존이라고 하는 게 아니야. 어떻게 보면은 객관적인 거는 현실, 뭐 이런 거 아니. 감각에 가깝지 않아요? 그 객관화도. 감각 표상에? 객관화되어 있는 대상이라고 하면 감각 표상에 더 가까운 거 아니에요? 음, 객관화되어 있는 그러니까 대상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어떤 의미도 안 들어가 있고 어떤 욕구나 감정도 안 들어가 있는 이미 그, 근데 객관화되어 있다는 평가가 들어가 있잖아. 객관화 역시도 이제 그러니까 누군가의 평가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상담을 하면서 경험했던 것들을 가지고 설명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그거잖아. 집단에 왔어. 근데 이제 상담자가, 집단 리더나 브리더가
갈등을 시작했어. 그러면 화를 내잖아. 그럼 그런 사람 중에, 왜 상담자가 나한테 화를 내냐? 그러면은, 왜 상담자는 화를 낼 수 없냐? 나도 너의 모습을 보고 이런 게 되게 화가 나서, 나도 내 마음에 표현하는 거다. 라고 했을 때, 대상 표상 수준에서 실존적 표상이 없거나 약한 사람들은 그걸 잘 못 받아들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래, 네가 화난 건 알겠는데, 그래도 너는 역할을 해야지. 음. 네가 나한테 왜 이러냐? 이 정도로 생각하면은, 뭔가 대상 표상에 있어서 실존적 표상이 없거나 약한 사람들은 이제 자꾸 상대를 도구화 쓰는 거지. 음, 음, 어찌 보면 그러면 경계선이신 분들은 실존 표상은 있는 거야. 맞아. 음. 음. 그러면 감각 그게, 표상과 심적 표상이 없는 거지. 그럼 한 개인이 감각 표상, 심적 표상, 실존 표상이 다 해석되는 건 아니네요? 뭐 가장 우리가 뭐랄까, 가장 건강하게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은 이런 게 다 있는 거고, 뭐, 동시에 존재하고 이런 것들을 개념화할 수 있고 표현할 수 있으면 그게 가장 건강한 거지. 아, 그렇지. 이거를 구별해서. 음. 아니, 실존 지금 표상 분리가. 그 왜 분리? 공개 집단 미실님은 지금 되게 힘들어 하시거든. 잘 안 느껴진대. 내가 이제 상담자 받는 게 너무 힘들어 하는데, 이제 그런 거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가장 기본적인 어떤 감각 표상이나 그리고 그냥 심적 표상에서 대상 표상에 문제가 있는 거지. 아, 그래. 음, 뭐, 그만하자. 그래. 자, 그래요. 그러면은 일단 오늘은 좀 여기까지 얘기를 좀 한 거를 제가 가능하면 정리해서 하고 내 생각엔 아마 다음 주는 아마 안 되는 사람 많을 것 같아요. 어린이날 전이어서 아, 그리고 안 될 것 같으니까 그 다음 주에 2주 후에 다시 모여서 또 얘기를 합시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